이 최근 일어난 이 아도 인터내셔널 사건, 이게 회사 이름인데 이 유사수신 행위 사건이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일단 투자 명목으로 모집된 돈이 뭐 4천억 원이고 회원들, 뭐 피해자들이죠,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수신 행위, 즉 돈을 뭐 주고받고 했던 행위가 뭐 10만 회가 넘었다고 하는데, 뭐 실제는 저것보다 뭐 3, 4배는 더 될 거고요. 수사기관이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 파악하려면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 계좌 내역 보면서 일일이 뭐 피해자 확인하고 뭐 그 돈이 유사수신 행위 돈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회사 일당이 뭐 2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가 뭐다 뭐 이런 뭐 개념적인 것보다는 위와 같은 규모의 범죄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모집책 일당이 받게 되는 처벌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돈이랑 이 피해자 수가 저렇게 많은데 처벌이 뭐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피해자들이 이 자신들이 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받는다는 행위 자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법을 뭐 인식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사수신 행위를 왜 처벌을 할까요? 뭐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는 거, 이런 건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사수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업체들이 이 사금융을 가장해서 이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가 아는 금융기관 있잖아요. 뭐 농협, 우리은행 뭐 이런 거랑 일반 증권사, 캐피탈, 하물며 저축은행, 이런 기관들은 다 국가의 허가, 뭐 등록 등이 있어야 돼요. 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규제를 받는 만큼 일정하게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그런데 이 유사수신 행위 자체는 이자율도 마음대로, 원금 보장도 마음대로예요. 다 이 업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원금이 손실되었을 때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보장해 주는 게 당연히 전혀 없죠.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고스란히 투자자인 이 피해자들이 책임을 받게 되죠.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투자자들이 모르고 돈을 넣었을까요? 이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이자 받는 거랑 위와 같은 업체에 돈 넣어서 이자 받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본인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참작이 돼요. 세상에 원금도 보장해주고 이자도 따박따박, 그것도 시중이율보다 훨씬 높게 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제공했다는 점, 바로 이것이 유사수신 모집책들이 생각보다 처벌을 가볍게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통 이 유사수신 모집책은 이 폰지 사기의 구조를 대부분 모방합니다. 이 피라미드형 다단계 형식이라고 하죠. 일명 돌려막기. 그래서 이 모집책들이 얻는 범죄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폰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번 피해자 이자를 2번 피해자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 모집책들이 원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딴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광고에서 내세우는 이 수익 모델은 뭐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실제는 그냥 다 사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번 피해자의 이자는요? 그렇죠. 3번 피해자의 원금으로 주는 형식이죠. 그러다 이 돈이 얼마 모이잖아요? 그러면 1번 피해자의 원금도 일부는 반환해 주죠.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 유사수신업을 하는 업체들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원금을 보호하며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이 달콤한 말로 일단 속삭인다는 것, 이게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그러한 투자금 절대 적절하게 운영되지도 않고, 설령 이 원금감 수익 뭐 혹은 일부 이자를 돌려주더라도 이게 그 사람의 돈을 뭐 수익화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또는 이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이전 사람들의 돈을 갚는 이 폰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모집책들이 실제로 얻는
범죄 수익금이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1번 투자자와 이 2번 투자자의 피해 금액 차이만큼 그 갭만큼이 결국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기랑 많이 다른 점이에요. 일단 이 사기 중에 유사수신이랑 비슷한 용도 사기란 게 있어요. 어디 용도에 맞게 투자해서 이 원금도 주고 나중에 이자도 챙겨줄 테니 일단 돈을 좀 달라. 이게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 안 하고 뭐 도박, 유흥에 써버리죠. 어쩌다 이자 한두 번씩은 줄 때도 있는데 결국 원금도 다 챙겨버리고 피해자는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사기는 보통 가해자가 원금과 이자 대부분을 듬뿍 가져갑니다. 이래서 범죄 수익금이 유사수신보다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가 확실히 형량이 세게 나옵니다. 결국 유사수신 행위 모집책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적다는 측면에서 이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훗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형이 작다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대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것. 이 투자자나 이 모집자나 이미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이 시한폭탄을 서로 돌리고 있다는 것.